고질라. 단언컨대 가장 유명한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로 1954년 이후부터 전쟁의 공포, 안티히어로, 전사자들의 집합체, 대자연의 분노 등 다양한 형태로 68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현재 이번 연도 11월 3일 69주년 기념일을 맞고 있는 이 장수 프랜차이즈의 역사는 일본의 연호를 사용해서 분류가 됩니다. 쇼와, 헤이세이, 밀레니엄, 그리고 레이와. 레이와는 2019년을 시작으로 두는 일본의 연호로 나루히토가 126대 천왕으로 즉위하면서 개원되었습니다. 고질라의 레이와는 2016년 7월 29일 신 고질라가 일본에서 개봉한 날을 시작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와 시대를 팬덤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시기는 아니고지 트릴로지가 완료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입니다. 현재 레이와 시대에 포함되는 작품들은 신 고질라, 고질라 괴수행성, 결전 기동 증식도시, 행성 포식자, 고질라 싱귤러 포인트, 그리고 곧 개봉할 고질라 -1입니다. 오늘은 -1이 개봉하기 전 지금까지 등장한 레이와 고질라들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4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레전더리 픽처스의 고질라 영화가 개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질라가 기원했음을 알립니다. 무려 5억 2,9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 영화는 레전더리뿐만 아니라 토호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고질라 2014의 개봉 이후 토호가 제작할 실사 고질라 영화에 대한 소식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이후 프로모션 이미지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고질라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고질라 팬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아 주변이 산성에 녹은 것처럼 엉망으로 되어 있고 온 몸이 병에 걸린 것처럼 거칠게 튀어나와 있고 팔은 가슴에 붙어 있다고 할 정도로 짧습니다. 2016년 4월 14일 공개된 신 고질라 예고편에서는 대사 없이 Persecution of the Masses가 재생되는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자아낸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016년 7월 29일 일본에서 개봉한 후 미국에서는 2016년 10월 10일, 한국에서는 2017년 3월 8일 개봉하는 등 늦은 국제 개봉을 통해서 신 고질라는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박스 오피스 모조에 의하면 신 고질라는 일본에서 7,5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지만 국제 개봉에서는 크게 성과를 못 이룹니다. 미국에서는 19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성과를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6,000 달러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총 박스오피스 수익은 7,800만 달러가 됩니다. 제작비가 1,500만 달러라는 것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엄청난 성과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이나 국제 영화 수상식에서는 수상을 짧게 말하면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노 감독이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했다는 말 그대로 영화는 자연재해를 상징하는 고질라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 정부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보여줍니다. 일본 평론가들과 고질라 팬들 사이에서는 신 고질라의 작품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지금까지도 21세기 최고의 고질라 영화라는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레이와의 시작은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 고질라 속 고질라는 어떨까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중 고질라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몸을 이리저리 흔들다가 갑자기 동상처럼 멈추고 헬기나 탱크가 접근해도 눈에 초점 하나 안 바뀌고 넘어지고 나면 몇 분 동안은 입에다가 냉각기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가만히 있습니다. 신 고질라는 전혀 생명체 같지 않습니다. 완벽한 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생물의 기초 신진대사 또한 초월한 이 고질라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캐릭터성이 없는 고질라이기도 합니다. 괴수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괴수가 개성이 뚜렷해 이야기 내에서 단순 장애물이 아닌 캐릭터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원조 라돈 영화 속 라돈처럼 영역을 지키려는 동물이거나 기도라처럼 혼돈스러운 파괴자이거나 괴수계의 상징이 되는 캐릭터들은 개성이 뚜렷했습니다. 신 고질라는 흉측한 외모를 제외하면 개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감정 표현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방사 열선을 발사할 때를 제외하곤 똑같은 걷기 모션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괴수 캐릭터들이 안 하던 것이 있다면 그냥 멈춰서는 것입니다. 신 고질라는 고질라가 주인공인 괴수 영화로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신 고질라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신 고질라 속 인간 캐릭터들을 보면 영화가 이들의 캐릭터들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물들의 직업만 알 수 있지 그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고 무슨 목적이 있는지 등 캐릭터들을 더 깊이 탐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은 아주 많지만 개인성이 떨어집니다. 영화 자체는 특정한 상황들에서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플롯이 아주 빠르게 끊김없이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신 고질라는 정치 스릴러로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영화를 재난물로 보기 힘든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개인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난 영화들이 특정 가족이나 사람을 따라가는 이유가 관객이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재난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 고질라는 시민들에게 벌어지는 피해를 자세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반쯤 가려지거나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일 뿐 정치인이 아닌 사람은 중요치 않게 다뤄집니다. 사명태를 향한 사격 중지를 명령하게 만들었던 대피하는 시민 2명은 겨우 2초 동안 프레임에 등장합니다. 2초. 영화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정부 내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흐릿한 이미지로만 존재합니다. 시민들은 그저 고질라라는 장애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눈에 안 보이는 희생양일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는 넓은 회의실에서 절차를 밟는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거나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태가 도시를 파괴하고 있을 때 persecution of the masses가 나오는 이유도 정부가 빠른 조치를 못 취하는 바람에 대피를 못한 시민들의 처지를 그들이 믿던 정부에게 박해를 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장 다급할 때 현장에 없는 정부 관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죽음은 제3자의 문제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질라도 철저히 제3자의 입장에서 보여줍니다. 신 고질라의 고질라는 정부가 마주한 장애물일 뿐입니다. 땅에 왜 올라오는지, 왜 도시를 파괴하는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무생물에 가까운 존재이기에 타협할 수 없고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물, 넘어야 할 장벽일 뿐인 것입니다. 영화는 철저히 정부의 시점으로만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재난 상황을 아주 냉정한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재난에 의해서 죽은 이들이 국가라는 거대한 체계에 의해서 서서히 잊혀질 거라는 무서운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가 다 틀어지는 이유는 결국 마지막에는 야시로 작전이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야구치가 고질라와 같이 공존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영화 신고질라는 쇼와부터 밀레니엄까지 고질라 영화들과 큰 차별점을 보일 뿐만 아니라 원조 1954년작과도 사상적으로 틀립니다. 혼다 이시로는 고질라를 인간의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 반해 신 고질라는 고질라를 나라의 문제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는 각자 해석할 나름인 것 같습니다. 2017년 토어의 새로운 고질라 프로젝트인 아니고지 트릴러지가 시작이 됩니다. 크로스오버 작품들을 제외하면 토어가 고질라를 애니 시장에 내세우는 것은 아니고지가 거의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폴리곤 픽처스와 토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제작한 이 애니 시리즈는 괴수 행성을 시작으로 결정 기동 증식 도시, 행성 포시자까지 3개의 작품으로 구성이 됩니다. 박스오피스 모주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괴수 행성은 328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결정 기동 증식 도시는 그리고 행성 포시자는 솔직히 박스오피스를 보는 것이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숫자는 극장 개봉 수치만 따지는 것이고 넷플릭스에서 벌여온 돈을 정확히 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아니고지는 21세기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고질라 IP로 팬베이스를 두 동강 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세시타 히로유키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영화 자체를 아주 다르게 만들어서 하드코어 고질라 팬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관객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르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세시타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스토리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고질라 사가를 일종의 애니미즘으로 본다 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르게 만들면서도 고질라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다거나 셰익스피어 같은 인간 드라마에 집중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덧붙입니다. 지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워싱턴 포스트가 기사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왜 아니고지 시리즈가 현재의 모습처럼 됐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고지의 크리에이터들은 괴수 영화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시리즈의 감독들은 아예 다른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메카고질라가 제2신 도큐지가 된 것도 그렇고 기도라가 금색 스파게티가 된 것도 모스라가 실루엣으로만 등장하는 것 또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시타는 괴수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질라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고질라를 봅시다. 고질라 어스라고 불리는 아니고지 속 고질라는 움직임은 느리고 육탄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방사율선을 하전 입자포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더해 AT 필드가 있습니다. 네, 고질라한테 AT 필드가 있습니다. 이 고질라를 유일하게 죽일 수 있었던 방법인 EMP 작살도 고질라가 업그레이드하면서 무력화되고 아예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엘드리치 금색 스파게티 괴물인 기도라도 고질라가 하전 입자포로 블랙홀을 밀어내면서 끝납니다. 그거랑 하루 희생인 팀까지 포함을 하면 이 고질라는 너무나 더 강력해가지고 사실상 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제외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고지 속 고질라의 애니메이션에는 개성이 없습니다. 캐릭터에게 움직임을 부여할 때 그 캐릭터의 성격이나 성향 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개성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즈의 메인 간판인 고질라는 아이러니하게도 개성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너무나도 항전적이고 공격 스타일은 하전 입자포 등 원거리 공격에 의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결정 기동 증식 도시 이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아니고지의 고질라 어스는 그냥 괜찮았습니다. 고질라가 거의 산만큼 크기가 크다는 것과 인물들 사이에서 그가 어떤 신격화된 위치에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사소한 것까지 트집 잡으면서 말을 더 덮으실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아주 많이 아쉽다는 표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질라 아포칼립스 시나리오 같은 것이 아주 흥미로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세시타 감독의 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가 그런 이야기를 원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0년 10월 6일 새로운 고질라 애니 시리즈에 대한 프로모 이미지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고질라 싱귤러 포인트로 본즈와 오렌지 스튜디오가 참여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티저 트레일러가 이후배 아키라 스타일의 음악과 함께 공개되면서 팬들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 애니는 203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하드코어 SF물입니다. 이 애니에 대해서는 제가 싱귤러 포인트 리뷰 때 실컷 얘기했기 때문에 오래 얘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 애니 속 고질라는 고질라 울티마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니의 메인 간판은 고질라가 아닙니다. 제트 제규어입니다. 싱귤러 포인트는 두 주인공인 메이와 윤이 각각 소지하고 있는 두 AI 페로2와 제트 제규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고받는 정보를 해석하여 세상이 파괴되는 재앙을 막는 얘기입니다. 작중 메이와 윤은 마지막 화가 되기 전까지 대면으로 만나지 않고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아키타이프와 파고기에 대한 코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웃긴 것은 이게 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캐릭터성은 여기에서 전부입니다. 시리즈 초반에 메이는 4차원 환상동물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페로2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론 물리학과 컴퓨터 디코딩을 합니다. 오타키 팩토리라는 기술업체에서 일하는 유는 1화에서 외부인과의 대화를 AI로 해결하려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화 이후부터 괴수 관련된 것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이와 대화하면서 동시에 홍진과 파고, 오스곤을 다이고널라이저도 디코딩하기 시작합니다. 두 주인공 모두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을 다루면서도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누구는 환상동물을 전공하고 누구는 컴퓨터를 전공하고가 아닌 두 명 다 그냥 다 잘한다가 되어버리면서 인물 간의 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질라 울티마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싱귤러 포인트스 고질라는 정체성이 부족합니다. 신고질라처럼 진화 형태가 있지만 그 진화 과정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인 캐릭터들이 고질라의 진화를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존재합니다. 솔직히 말을 더 덧붙이기도 힘듭니다. 이 애니는 고질라에 대한 애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저도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고질라 영화들이 고질라의 이름을 간판 세우고 아예 다른 컨셉에 중점을 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고질라를 이야기에서 배제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질라의 레이와는 새로운 일본 고질라의 서막을 알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질라라는 캐릭터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나서 느낀 점이 있다면 신 고질라의 영향력이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아니고지와 싱귤러 포인트 모두 신 고질라가 가지는 특징을 선명히 드러냅니다. 느리고 열생 공격에 의존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캐릭터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고질라의 방향성이 정해진 듯 했습니다. (2023년 7월 12일)
레이와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타카시 야마자키가 특수효과 총괄과 감독을 맡은 고질라 -1의 첫 티저 예고편이 공개가 됩니다. 짧은 티저 예고편이 나오는 몇 안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번 영화에 등장할 고질라가 이전 레이와 고질라들과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질라에게 공격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세히 그라운드 뷰에서 보여줍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타카시는 1954년 고질라 영화가 사람들한테 선사했던 공포를 다시 재현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프랜차이즈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1 관련된 인터뷰들을 보면서 타카시 야마자키가 진심으로 고질라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걱정들을 떠나서 타카시가 이 프랜차이즈에 열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가 우리에게 어떤 고질라를 선사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시대를 거치면서 고질라는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 어떤 주장을 가지든 저는 항상 그랬듯이 팬으로서 앞으로 고질라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궁금해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거 하나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